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 좀 복잡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내가 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뭐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주자는 신고를 하고 비거주자는 뭐 신고를 안 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좀 뭐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우리가 아는 그 이민법상의 거주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민권자라든지 영주권자 또는 이제 워크 퍼밋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그냥 단순히 그 비지터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거주 형태가 있는데 세금에서는 이러한 이민법상의 거주 형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하거나 이제 헷갈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세법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거주자로 보고 거주자는 또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 레지던시라고 해서 세법상의 거주자는 이민법상의 거주자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거주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거주라는 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여기에서 이제 그걸 거주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거주한다고 보면은 뭐 집이 있을 것이고 또 가족이 있을 것이고 또 또 내 기본적인 어떤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은행 계좌를 튼다든지 뭐 신용카드도 발행을 해야 되고 또 뭐 의료보험증도 있어야 되고 또 어디 가려면 또 패스포트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떤 단체에 뭐 소속이 돼서 뭐 멤버십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뭐 어떤 학교를 다닌다든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거주하는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거주자가 뭐냐고 할 때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레지덴셜 타이라고 해서 거주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주 관계가 있으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시민권자건 영주권자건 뭐가 됐건 다 필요 없고 세법상의 레지덴셜 타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거주자로서 의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레지덴셜 타이 거주 관계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억하실 게 183일이라는 이 거주 일수입니다. 그래서 183일은 거의 이제 6개월을 초과하는 날짜인데 이 6개월을 초과해서 캐나다에 계시면 그 사람이 어떤 거주 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거주자로서 세금 신고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아셔야 될 게 레지덴셜 타이가 있으면 심지어 여기에 안 살아도 그러니까 캐나다에 안 살아도 거주자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주 관계가 없어도 183일을 넘게 캐나다에 체류하고 계시면 거주자로 본다. 그거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이민을 오시거나 나중에 이제 그 캐나다의 모든 걸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 해당 연도가 그 파타임 레지던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비거주자였는데 들어온 이후에는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떠나시는 분은 떠나기 직전까지는 캐나다에 있을 땐 거주자지만 떠난 후에는 비거주자가 되고 이런 그 파타임 레지던트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주자가 아니면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거주자는 세금 신고를 하고 비거주자는 세금 신고를 안 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거주자의 의미는 뭐냐면 세금 신고를 하되 캐나다에 있는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한다는 그 점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발생할 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거주자가 되면 만약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캐나다 소득 모든 것을 다 동시에 신고해야 되는 것이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캐나다 세율이 한국보다는 높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납부할 확률이 높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주자가 안 되고 싶으신 분이 많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되시면은 반드시 전 세계 소득,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까지도 다 신고해야 된다. 그것이 거주자입니다. 그럼 비거주자는 뭐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만약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신고하는 범위가 틀리다. 이제 그것이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세협약이라는 게 있어서 이쪽에서도 거주자, 저쪽에서도 거주자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거주자고, 뭐 여기서도 이제 뭐 가족이나 집이 있거나 이래서 거주 관계가 있으면 이게 두 개가 이제 충돌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세협약에 의해서 한쪽으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저기에서 많이 나오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 같은 경우에 여기 안 살고 한국에 사는데 이 사람 뭐냐.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이런 조세협약을 통해서 비거주자로 판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세금 신고할 때 신번호가 필요하고 이것은 이제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주자의 개념은 임의법상의 개념과 틀리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나 설명하다 시간이 넘어가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러한 거주 관계, 레지던셜 타입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주 관계가 있고 2차적인 거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주 관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집이 있느냐, 주택이 소유하고 있느냐, 반드시 소유뿐만 아니라 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느냐, 그 다음에 본인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느냐, 또 뭐 사실혼 관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8세 이하의 자녀가 캐나다에 살고 있느냐,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그 사람은 실질적인 거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주자로서 세금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거주 관계라고 해가지고 좀 몇 가지 세부적인 것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재산이 있느냐, 또는 어떠한 사회단체에 소속이 돼서 멤버십이 있는지, 또는 이제 뭐 은행 계좌를 캐나다에다가 개설을 했다든지, 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캐나다에서 발행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또는 뭐 영주권을 갖고 있는지, 또는 뭐 캐나다 운전면허증이 있느냐, 또는 인슈어런스 헬스 인슈어런스 같은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모든 이제 요소들을 봐서 그 사람이 캐나다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은 뭐 하나만 있다고 해서 거주자로 판정되는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제 봐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나다 거주와 관련된 이슈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세 소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소득이냐, 캐나다 내에서만 발생한 소득이냐, 이거에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가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는 이제 세금을 낼지 안 낼지가 불안하니까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과세라고 해가지고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이제 일단 원천 징수를 하고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리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5% 세금을 떼고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거주 관계로 인한 이제 이슈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러기 아빠들을 이거 어떻게 거주자로 봐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봐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또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입국하시는 분들의 거주자의 시점이 언제부터냐, 그래서 언제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슈 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비거주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하는 세금의 소득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텍스 베네핏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세금 신고를 덜
하는 대신에 이러한 이제 텍스 베네핏, 주로 텍스 베네핏이라고 하면 이제 차일드 텍스 베네핏, 또 워커스 베네핏, 그다음에 이제 GST 크레딧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비거주자라고 판정이 되면 TFSA 같은 한도가 부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하고 2021년에 이제 6,000불 정도 TFSA가 매년 있거든요. 그 한도가 이제 이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인데 이런 것들은 비거주자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좀 복잡하다. 나 진짜 모르겠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국세청에다가 여기 지금 써 있는 거 있잖아요. NR74, NR73 이런 양식이 있어요. 그거 다 그 CRA에 가면 다 있거든요. 양식 다운 받아가지고 그거 기재해가지고 그 CRA에다 보내서 판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한번 판정 받아 버리면 그걸로 결정이 돼 버립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식은 만약에 보내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보내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significant residential tie라든지 secondary residential tie 이런 것에 대한 쫙 그 질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 기재를 해가지고 보내면 CRA에서 판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한번 판정 나면은 그걸로 이제 확정이 돼 버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이거 보내실 거면 좀 잘 주의해서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